주 인사이트 발표를 맡은 디자이너 박일영이라고 합니다. 인사이트를 시작을 할게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잘 못 나다니시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답답한 점이 있다면 미술관 가는 걸 좋아해가지고 이 코로나 이후에 미술관을 못 가는 이 삶이 너무 건조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인사이트에서는 저의 개인적인 갈증을 좀 해소를 하고 여러분에게도 리프레시가 될 수 있는 주제를 가져와 봤습니다. 제가 선정한 작가들과 그들의 작품을 여러분과 함께 감상을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작가들을 고른 기준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흥미로웠고 건축을 하는 여러분에게도 영감이 될 수 있겠다 하는 현대미술 작가들입니다. 첫 번째로는요, 제 컴퓨터 배경화면인데요. 제가 요즘 제일 좋아하는 작가예요. 독일 작가 게르하르트 리히터입니다. 최근 경매에서 이 작품이 350억 원이 넘는 가격에 팔리기도 했고 살아있는 작가 중에서 가장 작품을 비싸게 파는 작가이기도 하는 등 제일 핫한 작가 중에 한 명이죠. 작품을 한번 보실까요? 사진 작업이라고 불려야 할까요? 회화 작업인 걸까요? 혹은 구상일까요? 추상일까요? 대답을 선뜻 할 수 없죠. 사진이라는 매체가 막 등장했을 때 사진이 예술이냐 아니냐 이런 논쟁 속에 있었을 때 이 작가는 구상과 추상의 그 애매모호한 경계를 타면서 이런 작업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좋지 않나요? 제가 재미있었던 거는 이 작가의 초기작인데요. 사진을 극사실주의로 이렇게 표현한 작품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혹은 이게 사진이 아니고 그림이에요. 약간의 터치만으로 조작을 한 건데 근데 또 극강으로 추상으로 가서 이런 색채 조합의 추상 작업을 하기도 하고요. 컬러칩 같은 이런 것도 작업을 했습니다. 이것이 한 교회의 그 벽면 유리창을 장식하기도 했었는데요. 경계가 많이 없죠. 그리고 그리고 이 사람의 작업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나는 아무 경향도 체계도 목표도 추구하지 않는다. 다만 나는 규정이 아닌 것들이, 제약이 없는 것들이 좋다. 이렇게 말하는 작가의 작품을 앞에 두고 의미를 찾고 분석하고 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도 싶고 그냥 작품을 느끼는 게 답일 것도 같습니다. 다음은 이전에는 추상과 구상 혹은 사진과 회화를 넘나들었던 작가를 보셨다면 이번에는 평면과 공간의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이 작품들 자주 보셨을 것 같아요. 캔버스의 그림이 회화의 그 기준이었던 시대에 캔버스에 칼집 하나를 내서 이 회화를 공간으로 끌어냈다라고 평가를 받는 루치오 폰타나라는 작가입니다. 사실 이 작품들은 미술 관련 서적들이나 매스컴에 많이 등장을 해서 그냥 유명한 작품이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저는 이 작가의 다른 작품을 보고 관심이 많이 갔었습니다. 바로 이 작품인데요. 사실 같은 사람이 작업을 했다고 생각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른 스타일이라고 느껴졌어서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 작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미 색종이와 석고들은 의미가 없다. 회화를, 조각을, 시를, 음악을 초월해야 한다. 새로운 정신이 외치는 주장에 걸맞는 예술이 필요하다. 시간과
공간의 통일에 기초한 예술의 발전에 노력해야 한다. 이 사람의 말에서 스스로 어떤 가치를 정하고 그것을 추구를 하려고 혁신해 나가는 자세를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인데요. 그 전이 평면과 공간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이 세 번째 작가에서는 조금 더 건축화된 예술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뜨냐라고 질문해 주셨는데 이렇게 작은 그 뜨는 것을 엄청나게 많이 이어 붙여서 이렇게 뜨게 한 구조물이에요. 시민들이 직접 밟기도 하고. 이 작업을 하는 작가는 부부 작가인데요. 크리스토와 잔 클로드입니다. 드로잉도 멋있죠? 건축적인 것 같아요. 왜 이런 작업을 하는지 이걸 준비하면서 한번 알아보다가 좀 충격을 받은 점이 작가가 별거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즉각적인 미적인 충격이나 즐거움 그 이상의 의미는 아예 없다고 합니다. 그것도 말씀드릴게요. 개념은 쉽다. 어떤 바보라도 좋은 아이디어를 낼 수 있다. 어려운 것은 그것을 실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작가는 어쩌면 건축의 과정과도 비슷한 것 같죠. 컨셉을 내는 과정은 짧고 그 이후의 과정이 고되잖아요. 실제로 힘든 과정을 거쳐서 실현되는 작업인데 센트럴파크에 설치된 요 게이트는 뉴욕시를 설득하는 데만 15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다들 상상하시다시피 엄청난 자금이 들어가는데요. 특이한 점이 몇백억 원에 달하는 이 자금 조달을 외부의 후원이 하나도 없이 본인의 그 작품을 팔아서만 조달을 했다고 합니다. 또 이 공간적인 제약을 뛰어넘어서 많은 시민들한테 즐거움을 주는 이 작품들은 이 전시가 끝난 뒤에 완전히 수거되어서 재활용이 되어서 환경에도 친절한 작업이라고 합니다. 어떤 소수만을 위한 사고 팔리는 예술이 아닌 모두를 위한 예술을 만들고 또 영속적이지도 않으면서 환경에도 해가 되지 않는 이런 작업들을 보면서 예술의 권위라고 하는 것들이 아예 소멸된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그런 작품들이었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환경을 캔버스로 한 작업이었다고 하면 네 번째 이 작가를 보여드릴 건데요. 이번엔 제가 여행할 때 스웨덴의 한 미술관에서 발견한 작품이에요. 어항 수족관 안에 물이 들어있고 이렇게 물고기 같은 생물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 작업의 제목은 이거라고 합니다. 인상주의 작가인 모네의 실제 정원에 있는 연못의 생태계를 떼가지고 가져와서 전시를 한 거죠. 제목을 보고 하고 먼지물을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마치 북극의 빙하를 떼서 한 광장에 전시를 한 올라프 엘리아슨의 작업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이 같은 시리즈의 다른 작품들인데요. 피에르 위그라는 작가의 작업인데 생명을 주제로 작업을 주로 하면서 그 방식이 해와지도 않고 보시는 것처럼 벌집 살아있는 벌들을 전시를 하기도 하고 개를 풀어서 전시장에 두기도 하고 어떤 생명에 대한 상기를 계속해서 시키는 그런 의미를 담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어떤 에피소드나 경험의 방식으로 주제를 전달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상황을 연출을 하기도 하고요. 사실 무슨 말을 하는지는 요번에 찾아봐도 이해가 100% 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관람자가 받을 충격을 생각한다면 흥미별점 5점인 작가입니다. 다른 작품을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이것은 버려진 스케이트장을 이런 공간으로 변하게 한 것인데요.
건물의 콘크리트 바닥을 파서 흙을 드러내게 하고 이끼나 조류나 동물들을 돌아다니게 한 건데요. 저는 사실 안 가봤는데 이 가붕이들이 말하기를 이런 물을 질퍽질퍽 거리면서 전시를 경험하다 보면 인간의 문명의 허망함이나 생명이나 생태계가 가진 신비로움 이런 것들을 충격과 함께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런 식의 그 기존의 환경이나 생태계들의 의미를 부여하는 작업을 소극적이지만 건축에서도 많이 하잖아요. 흙을 활용한다든지 뭐 나무를 남긴다든지. 그래서 충분히 건축에서도 영감을 받을 수 있는 작업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준비한 작업들이 끝이 났는데요. 동시대에게 이렇게 충격과 어떤 울림을 주는 작가들은 새로운 인식의 세계를 이렇게 열어주는 것 같습니다. 얼른 코로나가 끝나서 편한 마음으로 이 작품들을 보고 만지고 느끼면서 이런 영감을 다시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인사이트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